자, 그러면 이제 그 헤이아 말기 때 상황을 이제 보기 전에 헤이아 그때 나타난 장원과 이 사무라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장원제도가 있는데 초기 때의 장원제도는 그 초기 장원은 그 당시 면세권이었기 때문에 쇠퇴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했던 장원이 이제 그 기징계 장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제 명주라는 사람 있죠, 명주.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개간을 했던, 실질적인 이제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조정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시민 권력가들이 그 뭐냐면 국사 특히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막 강탈을 하니까 이 명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토지들 뭐냐면 위에 바쳐요. 그래서 한 단계 바치는 게 영가고요. 영가는 또 뭐냐면 뒤에 있는 본가들 바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진 게 장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징계 장원이라고 해요. 기징계 장원. 그래서 토지를 갖다 바치는 명주, 원래 땅 주인은 일종의 경작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영가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세역가한테 바치죠. 이 영가는 1차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중앙에 있는 뭐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바쳐. 이 본가는 2차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단계의 어떤 토지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장원제고 이런 장원을 갖다 바쳐갖고 형성된 장원에서 기징계 장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국가의 토지는 공영도 시절 사유화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이제 명주가 국사 밑에 들어가고 국사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공영도 국사 밑에 들어간 토지 공영이라고 하죠. 이 국사들은 그 뭐냐면 국이라 해가지고 지방의 제일 높은 간지 국이라고 했죠. 제일 높은 거기에 파견된 그 관리 국사라고 해요. 예. 근데 이 국사들은 실제로 능력을 통해서 중앙에 파견된 게 아니라 그 조정의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 돈을 바치면서 또는 그게 옆에 같은 자기 사람 그 석관이나 그런 그 상황에 자기 사람들을 그 갖다 파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그 국사들이 또 뭐냐면 가서 그 거기 통치하는 것도 아니야. 지행국사라고 해서 또 자기 하수인들 또 파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위에 본가한테 또 갖다 바쳐야 되니까 조조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또 뜯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토지를 이제 관리했다. 이걸 공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적인 토지는 장원과 공적인 형태지만 실제로 이제 거의 그 상황 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해요? 공령이라고 해. 그래서 이걸 합쳐서 장원 공령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원 공령제는 다단계 형태의 소유관계 중증성, 복잡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붕괴됐냐? 자, 뭐 붕괴 시기에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조금씩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로마치 막부 때는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이걸 이제 도요토미 시대요시가 일제 일작 제도를 해서 완전히 폐지되죠. 그래서 그냥 그 헤이안 시대부터 해서 가마쿠라 막부 정도에 존재했던 그 토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 이제 거의 붕괴돼갖고 기내의 지역만 약간 남아있다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장원 공명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 회의한 시기 때 들어가면 그 이제 지방에 어떤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반전 수도권이 무너지면서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공병제체가 무너지니까 지방의 치안이 유지가 안 돼. 그러면서 그 치안과 그런 방위를 하게 등장했던 새롭게 사적 무장 단체가 뭐였냐면 사무라이들이죠. 예, 사무라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무라이들은 원래는 지방에서 활동했던 세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몇몇 정치적 사건을 기하로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와서 그 당시 건신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일종의 그 호위 무사 집단을 이루다가 나중에 권력을 자기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막부를 이제 창악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 대개 보면 무사의 동량이다 해가지고 이 사무라이 집단들이 모는데 제일 사무라이에서 큰 높은 사람을 무사의 동량이라고 해. 그 동량은 주로 누구를 삼냐면 좀 본데 있는 가문들을 삼아요.
그래서 되게 본드에 있는 가문들이 어떤 가문들일까요? 그 예전 항족 가문 있죠? 항족 가문. 그 반개 요통이지만 그래서 이제 지방 항족들을 일종의 그 자기 그 동료로 삼거나 아니면 쫓겨나와가지고 그 내려온 그 낙향한 귀족들 있죠? 이들을 자기 우두머리 삼아.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무사단을 형성해. 그래갖고 대표적인 무사단이 뭐냐 하면 간무에이시, 세이와 간지 이런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무사단이 세우고 이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종 관계를 맺고 대규모 무사단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권력 다툼을 해갖고 이제 막부 정권을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강독하면서 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 아틀란스 1번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무사들의 등장을 볼게요. 자, 농민들로부터 징발된 병사로 구성되어 있던 고대 군사력은 10세기 접어들면서 해체되었다. 그 후 궁당과 해적에 날뛰어 토지를 마구 침탈하고 지방사회 무정부 사태가 되었다. 그러자 중앙정부는 군사지휘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겠다. 이 역할을 항족의 서유, 분가로서 어떤 중하고 귀족 계급이 맡았다. 그들은 지방의 영하 군단과 해적을 진압한 후 일국의 지방장이 국사가 되어 또는 그 가나의 국가가 되어서 계속 머물게 되고 이때 지안을 이제 그 지역의 일단 치안을 담당하는 사적 무장 집단이 있었는데 이들 이제 스와모노라고요. 이 스와모노는 자기의 오야봉으로서 이들을 모셔다가 앉히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동량이 되는 거죠. 예, 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무사단 집단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무사단 집단들이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들은 대개 보면 이제 지방의 어떤 치안을 담당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끼리 또 싸우고 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진압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앙 권력으로 올라오게 되죠. 요 과정들이 쭉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중세사회 토지제도를 볼게요. 자, 중세사회 토지제도는 이제 뭐냐면 기진계 장원. 그러니까 장원 그 아까 공지 아이고 자도 까먹었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장원 공령제죠. 예. 장원제 공령제 형성 과정을 좀 얘기를 하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저 에어컨.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장원이 최초로 생겨난 건 8세기 전반이다. 공제 공민제 원칙이 붕괴되고 고대 율령 국가가 개간제에서 그 토지의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장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장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가 면제되지 않고 전속되는 이란 농민이 없기 때문에 경영상태 불안정했기 때문에 쇠퇴했고요. 나중에 1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이제 그 장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10세기 후반부터 11세기 초반까지 거쳐서 무사와 농민들이 공동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각지에 일어났고요. 중앙정부는 개간을 허용하고 이들 개간제를 보다는 새로운 지방행정단이 인정했죠. 기존의 군과 항도 개편되어 각각의 독립적인 행정단이 되었고 일국의 지방장군이었던 국사는 개발 리더인 무사들을 군사, 향사, 보사로 임명하여 징세를 겸했고 그 일부는 국가의 재정관청으로 간인을 겸하게 되죠. 군사, 항사, 보사가 재정관청에 토지를 개발하여 점차 지배권을 강화되면서 국사를 총괄한 공룡도 마침 자기 토지처럼 관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건 공룡과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 다시 보면 아까 이제 여기 재정 간인에서 국사, 향사, 보사가 있죠.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되게 명주 출신이에요. 명주. 예, 명주라는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좀 설명할 필요 있는데 이들을 모슈라고 해요. 모슈. 이들은 이제 조세학 권리에서 공존을 할당해서 계약 경작을 했던 거야. 자기 땅은 아닌데 첨부 경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항우제 개간을 하면 경작권을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명주가 그 이제 경작권을 획득하면 그 밑에 국사의 행포 때문에 너무 심했어. 그래가지고 일부 명주들은 그 국사 밑에서 지방간청이 일을 해서 일종 갈린이 됐고요. 이게 공령이죠. 그리고 일부 명주들은 이 땅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 그 지역의 세력가한테 갖다 바쳐요. 이게 영주죠. 그 영주는 누구한테 또 갖다 바치죠? 그게 이제 중앙의 본가한테 갖다 바치죠. 그러면서 이게 장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명주들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토지 관리이면서 또 이들 중 상당수가 또 무장돼 있어요. 사무라이 계층이야. 예. 그래서 이 사무라이 계층들 세 부분 나중에 명주에서 나와요. 명주에서. 예. 그러니까 이 명주들 입장할 때는 실제 자기 토지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 갖지 못하고 뭘 갖고 있다?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야. 예. 경영권. 그리고 경작권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도 갖고 있지만 실제 경작은 누구한테 시키냐면 그 밑에 자기들에게 시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수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 뭐가 있는 거 주인이 있다 해서 명주죠. 원래 이제 토지대 개간을 이제 토지를 하면 첨부된 땅을 개간을 해갖고 이제 하면 그 땅에 이제 뭐냐면 그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줘. 그 기록을 해줘.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해갖고 명주라고 해요. 명주. 그래서 이제 장부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딱 적어놔요. 그때부터 명주라고 되는 거야. 이름 명자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령이 형성됐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했지만 또 하나의 묘주들은 국사의 압력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 피하게 토지를 누구한테 중앙 권력자에게 바치죠. 이걸 기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가한테 바치고 영가는 또 누구한테 바치죠? 본가한테 바치죠. 이게 이중으로 갖다 바쳐. 이렇게 요슈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진하는데 이렇게 이제 형성된 장원을 무슨 장원이라고 하죠? 기진계 장원이라고 해요. 자, 기진한 토지 중에 핵심적인 개간지뿐만 아니라 그들은 군사, 향사, 보사로 가난 토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령이 분할되어 점차 장원화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령과 이렇게 장원이 있지만 공령에서 일을 했던 그 군사, 향사, 보사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다시 장원 쪽으로 넘어가. 그러면서 공령과 그 다음에 장원이 아까 모슈에서 나온다고 했죠? 모슈 토지 가지고 일부는 여기에서 들어가고 일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얘네들이 국사의 압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때려치고 누구한테 넘어갔다? 장원 넘어가요. 기진계 장원. 그래서 장원의 비중이 점점 넘어가요. 넓혀진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장원이 능력한 걸 억제하기 위해서 장원 정리력을 반포했지만 그 순간의 그 흐름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부터는 기진계 장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토지를 기진한 이들은 장원의 현지 관리 책임자의 하사가 되었고 기진을 받은 장원 영주를 영가라고 거야. 예, 장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대개 보면 이제 중앙의 귀족이나 지방의 세력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가는 또 대귀족이나 청왕가, 예, 또 그 갖다 바쳐. 이걸 본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되게 복잡했다고 했죠. 그 앞에 있었던 모슈들 출신은 일종의 경영권을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 뭘 갖고 있는?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 그리고 실제 경쟁은 누가 시킨다고 했죠? 그 밑에 자기들이 있어. 또 다단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영가 본가는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뭘 행사하냐면 조세의 면세권과 국사의 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돼요. 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예소를 임명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사 공무를 지휘해서 장원을 지배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한다? 기진계 장원이 한다. 그래서 장원과 공룡의 토지는 유력한 농민 전도에게 할당했고 그들의 토지와 경작을 납사하는 걸 명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주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앞에 이제 군사, 항사, 보사가 되고 또는 공룡으로서 있고 그 다음에 영가 밑에 뭐냐면 예수 밑에 임명돼서 이렇게 해갖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명주는 또 이것을 관리하고 또 누구한테 임명하죠? 실제는 자gin이라고 했고 약소 농민들이나 그 다음에 하이나 예속 농민들의 경작을 시켜요. 그래서 연공이나 공사를 부여해서 영주에게 또 바쳐요. 그래서 그 연공은 주로 쌀, 비단을, 공사는 잡새로서 생사, 선배, 숯이나 채소 같은 수공업 제품이나 특산물을 가리키며 부여금 노동을 이제 갖다 바친다. 공령의 경우에 강모는 임시자교라는 형태로 납입한다. 자, 장원의 하사, 공문과 공령의 군사, 향사들은 지방 영주들은 농민들부터 세금을 걷어서 각기 장원 영주와 국가에 납입할 임무가 있고 그 지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았다. 이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예. 그 뭐냐면 그 사무라이 계층들이 되죠. 이 명주들이.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진계 장원은 11세기 중후부터 각지에 형성되어 12세기 때 일반화되었다. 특히 이제 11세기 중후에 장원이 급증하여 공령의 반 이상이 어떻게 됐죠? 장원화돼요. 또 공령도 지행국의 성격이 변질됐다. 앞에서 이제 했지만 국사들이 직접 가서 자기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을. 누굴 임명했다고 했죠? 대행자를 임명해요.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탈 내가지고 갖다 바치면 국사도 띄워먹고 그 중에 일부를 또 누구한테 바쳐요? 상황이라든지 권력가한테 바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지행국제라고 하는데 보통 이때 지자라는 것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지자 보통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앞에다 지자가 붙은 거 뭐죠? 대행이라는 뜻이야. 권한을 대행받았다. 그래서 지병마사 할 때는 병마사의 대행을 받은 사람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지행국사는 국사의 대행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행국제라는 건 일국의 그 지배권의 전체를 상급기종이나 대사원들이 수여하는 제도고 그 지배권 전체를 수여받는 것을 지행국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행국주가 뭘 파견한 거죠? 그 지행국주하고 그리고 그 지행국주는 되게 어떤 사람 권력가고요. 이들에 의해서 파견된 국사를 뭐라고 한다? 지행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행국사. 그래서 국주, 지행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가들로부터 파견된 국사를 지행국사라고 한다. 실제 국사를 파견한 게 아니라 지행국사를 파견한다. 지행국주가. 자, 그래서 지행국주에 의해서 공룡의 수익이 지행국주에 돌아가면서 공룡은 사실상 장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에서 이런 중세의 토지제도를 무슨 장원제라고 한다? 장원 공룡제라고 한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장원이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은 초기 장원이죠. 초기 장원은 소멸됐죠. 뭐가 없기 때문에? 면세권이 없기 때문에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것이 기진계 장원인데 기인계 자원과 함께 같이 쓰는 공령이죠. 자, 기인계 자원이나 공령은 공통적으로 누가 경작한 토지냐면 원래는 영주라고 해서 모슈라는 사람들이 이제 했던 토지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토지했던데 그 이들 세력이 이제 약하니까 그 당시 2분의 1 정도는 어디로 넘어간다? 공령 쪽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2분의 1은 갖다 바치죠. 영가에 갖다 바치죠. 그래서 기진계 자원이 돼요. 근데 힘이 점점 기계가 커지면서 이 공룡보다는 뭐가 된다? 기계 자원이 되고 공룡조차도 지행국주가 실시되면서 실제 권력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국사 임명권 밑에 하부 사람들이 자기 측근들이 넘어주고 그 측근들은 또 밑에 있는 지행국사라고 해갖고 자기 지행국주가 돼갖고 어떻게 파견하죠 대신 그 또 여기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원 공룡도 뭐죠? 장원화되는 성격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명주는 되게 1차적으로 뭘 갖고 있다? 토지의 경영권 갖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은 뭘 갖고 있죠? 소유권을 갖고 있죠. 1차 소유권, 2차 소유권. 그리고 실제 경작은 누가 한다? 자기인들이 해요. 자기인이나 이런 예속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다단계의 복잡한 아주 이제 중세적인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고 일문일권적인 어떤 근대적 소유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정과 헤이시의 대비를 볼게요. 원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그 나중에 이제 후지와 국가로부터 이제 출신이 아닌 청왕가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원정인데 요때 이 원정이라는 건 뭐냐? 원은 일종의 상황이 거주하는 곳을 원이라고 해요. 상황이 거주하는 곳. 상황이. 그래서 대개는 청왕이 있죠. 청왕이 되면 좀 몇 년 해먹다가 자기 물려나가. 그래서 자기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궁궐이 있으면 궁궐의 북쪽에 원이라는 상황청을 만들어. 상황. 그래서 실제 권력은 저희 상황이 하는 거야. 청왕은 어린 아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원정이라고 해요. 원정.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자기가 좀 나이가 많거나 노쇠하거나 힘이 들면 물러날 수 있어. 그냥 상황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싱싱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어린 자식한테 정치를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원에서 물러나서 원정 형태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청왕이라는 건 공적인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도 가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공적인 시스템에 견제를 받아요. 제도 어떤 절차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청왕의 지위에서는 도저히 뭐 자기 재산도 불릴 수 없고 자기 멋대로 못하는 거야.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이라는 자리도 물러나고 실제로 역할은 상직적 청왕이 해놓고 자기는 이제 밀실에서 자기 측근들 데리고 장원도 늘려가면서 재산도 갖고 그리고 그 뭐냐면 권력을 이제 실제로 행사하죠. 청왕을 통해 어디 청왕을 통해서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율령 체제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의무 없이 뭐만 행사하는 거야.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다음에 장원 공문제 안에서 장원을 확대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 회피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상황으로 불려서 정치하는 형태를 원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원정 자체가 이미 율령 정치를 뭐야? 부정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이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세한 시대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호재와 국가는 조정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섭정과 간백을 맡아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며 자기 가문의 딸들을 청왕에게 시집 보내 그들의 아들이 자기 청왕이 되게 되면 청왕의 외족으로서 건설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후지야노 요리미치 시대에 이르러 딸들이 후사를 잃지 못하고 1068년 후지야노 가문의 피가 섞이지 않는 고산조 청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81년 만에 섭정의 간백과 청왕의 와이적 관계는 단절됐죠. 섭정과 간백이라는 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청왕 자체가 자기 이제 핏줄 안 받고 후자다 가문의 핏줄 안 받고 따로 놀다 보니까 영향력의 행사를 하게 되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행정 개편을 하거나 새로운 지위가 등장하면 기존의 행정이라든지 그 뭐냐면 지위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근데 일본은 이게 없어지지 않고 형식상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사라는 제도 있죠? 북의 그 통치자. 근데 청왕이 국사를 파견하는데 실제로. 근데 그 국사라는 자리가 에도 시대까지 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명예직에 불과한데 국사라는 간직이 있었어 계속. 그래서 기존의 것을 없애지 않고 계속 놔둬요 일본은.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고산조 청왕은 석강가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감하게 국정개혁을 했고 그 유지를 이은 것이 시라가와 청왕인데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그 원정이 시작돼. 그 어린아들 호리가와 청왕에게 양해한 후 최초 원청을 설치했고 그래서 청왕의 후견인으로서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한다? 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태의한 청왕 그 다음에 상황이 주구로 가리키는 말이지만 차츰 상황 자신이 지칭하게 되었다. 이런 원정이 100년 동안 이어졌다. 그 다음 원정이 이제 시행되면서 지행국제가 이제 시행되면서 지행국주가 그 상황의 측근들이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그 국사 측근들 지행국서로 파견되면서 막대한 뭐냐면 지행국의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공령은 마치 원이 임명한 지행국주 또 거기에 파견된 지행국사들의 개인 영지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국가의 관료 제도의 정상에 있던 청왕은 원칙상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지죠. 그렇죠. 원중행해진 상황은 최대의 권문이자 최대의 장원 연주였다. 원은 자신의 정권을 지탱시키는 근신과 무사들에게 지행국과 장원을 나눠줬다. 그리고 원의 계획을 권력을 자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고급고치나 에라고치 등의 대사원의 무장사원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원에 보면 사원들 자체에 그 뭐냐면 보호를 위해서 승병들이 있어요. 승병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그 뭐 임진할 때 승병들이 나와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선임사 있죠. 선임사에서도 그런 승려들 있죠. 무사 승려들. 일본에도 있어. 근데 일본의 무사 승려들은 이게 단순히 사찰을 지킨다는 뿐만 아니라 조직화됐어. 아마 한일 중에 제일 강력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이 승려지 거의 깡패들 할 거 없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 승려를 하는 거야. 일본은 거의 육식도 할 수 있고 또 뭐냐 대처승이라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무장색도 있었다.
그러니까 대세원들은 이제 막대한 자원을 소유하고 무장세력을 거느리고 있었고 국사 갈등을 빚어질 때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수도원료가 무력 시위를 일사건했다. 전제 권력이 행사했던 시달과 상황마저도 군대의 치수, 에다코지의 승도의 도박, 이런 세 가지 뜻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승도나 도박을 세 가지를 뜻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원세력의 위세가 강했다. 그래서 이제 무사를 고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무사들을 해서 이제 그 경호와 진압을 했는데 이 무사도 원래 지방에서 활동했던 세력들인데 보니까 이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기 치고받고 싸우고 또 하니까 보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귀족들이나 이렇게 상황들이 고용을 해요. 이 사람들 용병으로. 그래서 이때 이제 원과 결탁했던 눈부시게 했던 그 사람들 간무의 실족이에요. 간무의 시.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타이다 시가 여기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간무의 시 일족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요. 이들을 이제 북면의 북면의, 이거 안 나와있네. 예. 여기 있네. 북면의 무사라고 해요. 북면의 무사. 예. 그래서 이제 그 간무의 시들이 등장하면서 북문의 그 무사들이 등장을 했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많은 이제 무사 집단들이 이제 청원 밑에 들어와서 이제 일종 용병으로서의 활동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간무의 시 외에도 세이야 겐지도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있고, 잠깐만, 예. 이게 몇 페이지야? 근데 갑자기 넘어갔네, 걔가. 61페이지가 이게 뒤에가 몇 페이지죠? 맞나? 잠깐만요.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보면 제가 여기 갑자기 있다가 요쪽 밑에 있네요. 보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간무의 시색이 이제 점점 등장을 해서 이제 좀 비약적으로 발전됐고 그때 원의 근신이었던 다이나노 다다모리 아들 기요무리가 그 당시 이제 기요무리였다. 그는 고시다카 상황의 신임을 토대로 이리적으로 승진을 거듭해요. 조정의 이제 그 최고 간직인 태정 대신이 되었고 아들 시게모리 등은 일족들 고위가 도관까지 올랐다. 또한 기온의 딸 도코코를 다카쿠라 처왕의 이제 중국어를 삼았으며 그래서 아들 안토코 처왕이 즉위하자 외척이 되어서 건설을 쓰였다. 그래서 기요모리가 이끌었던 헤이시 정권, 그러니까 헤이시 정권 가마쿠라 이전에 이제 무사 정권이었어요. 수많은 지행국가 500개 장원을 이제 소유하는 등 경제적 기반을 볼 때 석강과 다름을 없었다. 또 이들 세력들은 중국의 송나라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무역의 이익을 얻었고 경제적 기반을 삼았다. 그러나 헤이시는 국가의 주요 간이와 간직을 독점하여 청왕의 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전제를 하는 끝에 구세력의 반감을 이제 사게 됐고요. 이후 고사학과 법황, 그러니까 법황은 이제 상황이 출가할 때 법황이 나오죠. 법황과 원의 근신제 헤이시를 타도하는 움직임이 보였고 이에 이제 기요문이는 법황을 유폐시키고 귀족들을 처벌했다. 그 결과 전국의 반에 가까운 지행국을 획득하는 등 국가기관의 대부분 수중을 넣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권력 독점 오히려 반대들을 결집시켜 헤이시 몰락을 등장하게 되고 이때 이제 헤이시 세력 대신에 등장했던 것이 세이야 간지 세력들이죠. 이것이 이제 세이야 간지 세력들이 세운 게 무슨 막부예요? 가마쿠라 막부야. 근데 여기에서는 잠깐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 원정 시기 때 네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가무헤이 집단이 등장했던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이제 원정 시대 안에 네 분 때문에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항의 계습권 문제도 해갖고 스토커 상하고 고시카 소환 간의 어떤 대립이 있었는데 거기에 석강과가 이제 같이 이제 붙어 싸웠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게의 난과 헤이지의 난이라고 해요. 이 두 난인데 이 호게의 난과 헤이지의 난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어떤 세력들이 등장을 했냐면 그 당시 그 헤이시 세력들이 등장한다. 무사 세력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옆에서 청왕이나 상황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불과했는데 이들이 이제 호게이난이나 헤이지난 때 자기들 개입을 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싸우고 나니까 보니까 청왕이나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 그 대기족들이 별거 아닌 걸 느끼게 된 거야. 아 그러면 내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겠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호게난과 헤이지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 이 아까 그래서 이제 그 타이다 가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실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호계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일본에서 고대가 종식되고 중세가 시작된 어떤 난의 계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싸움을 통해서 오히려 무사들의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무사 스스로가 힘을 느끼게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싸움 뭐가 비슷하냐면 파랑의 난 있죠. 파랑의 난 때 그때 이제 용병을 동원됐던 그 오후 출신들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아 별것도 아니네 하는 생각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서 내부 쿠데타를 일어나서 자기들이 정권을 장악해 버리죠. 예, 요런 이제 과정을 겪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트로 넘어가서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 자, 이 가마쿠라 막부는 단동 지역에 가마쿠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세워진 이제 막부를 얘기하는데, 막부라는 것은 군사 정권을 의미해요.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싸울 때 심학을 이제 쳐놓고 거기에 이제 전쟁터에서 그 군사정관이 머물던 곳이 막부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정권이라는 의미도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가마쿠라에 세워진 막부라는 의미죠. 자, 가마쿠라 막부는 1180년대 세이와 간지의 후손이었던 미나모토 요이토모라는 인데, 이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이제 원래는 그 타이다시와 싸우다가 그 지게 되죠. 그 도망쳐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거의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헤이신한테 도망쳐 나가서 떠들고 다녔는데 어느 지역의 호족의 이제 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잘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미나모토 아버지 얘기예요. 요이토모 아버지가. 거기에서 있는데 그 요이토모가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그 지역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일종의 이제 세력을 타이다시 가문들을 이제 뭐냐면 조합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타이다시를 무너뜨리죠. 예. 자, 그 내용인데 자,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수입한 일본 최초의 무가 정권이다.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와 교토 조정이 공전 1333년부터 150년간 이 시대를 가마쿠라 시대고요. 지금라고 한다. 자, 헤이시 전쟁이 이제 진행되자 심화되자 헤이시라는 거는 간무헤이시로 타이다시 가문을 얘기하죠. 야, 그래서 1185년 모치히트 왕이 헤이시타도를 외치면서 교토에서 거병을 하면서 각지의 무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때 미나모토 요이토모도 모치히토 왕의 명령을 받고 거병을 했고 요이토모는 자신의 가문에 따랐던 동국 지역의 무사들을 심의로 가마쿠라 막부에 들어갔고 헤이시는 진화권을 파견했지만 후지가와 전투에서 대표하죠. 그래서 이렇게 헤이시를 토분하는 해서 여러 그 반헤이시 세력들이 결집하고 싸운 것이 뭐냐면 겐페이 전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겐페이 전란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약간 이제 그 지방에 도망가 쳐놨던 미나모토 요이토모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이 동란의 배후에는 강범위한 지방 영주층이 있었다. 요이토모는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그 적군의 토지를 몰수한 걸 인정하고 그것을 응상을 급여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는 내란식의 강범위에 이루어졌고 요이토모를 따르는 무사들 대부분 그와 주종 관계를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 그 요이토모 가문, 그러니까 가마쿠라와 그 다음에 그 지방무사 주종 관계를 맡는 그 가문의 관계를 뭐냐면 그 가문들 그 집안 그러니까 가문들을 뭐라고 곡괭이라고 해요. 곡괭이. 그래서 개니는 무사고요. 곡괭이는 그 가마쿠라와 직접 주종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뭐냐면 무사들 곡괭이라고 해요. 곡괭이. 예. 그래서 이제 이 곡괭이와 그 다음에 요이토모와 같이 이제 주종 관계를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12월에 요이토모의 거처가 완성되자 동국 지역에 요이토모는 간동 지역의 간서 지역에 이 사람은 간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간동 지역 동국 지역의 문사들이 모여서 요이토모를 가마쿠라 주군으로 추대를 했다. 자, 요이토모는 1181년부터 무역부터 조정과 교섭을 개시했고 1183년 10월에 동국 지역에 대해서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이어받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선지를 얻으면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자, 이때부터 잠깐 이제 뭐냐면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막부 정권의 일종의
공존 체제가 형성되죠. 그래서 조종은 서쪽 지역을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 막부 지역은 어디에 통치하죠? 동쪽 지역을 통치해. 그러니까 권력의 이원화 형성이 돼요. 조종과 막부가 이렇게 그 지역을 나눠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는데, 근데 이런 이원적인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그 통치 구조는 언제 때? 조쿠의 난 때 그 상황이 패함으로써 이제 국부가 누구한테 서욱 지역조차도 누구한테 넘어가죠? 가마쿠라 막부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론화되기 시작해요. 자, 하여튼 1184년 가마쿠라의 군사정권은 일반 정무와 재정을 감사하는 공문소와 그다음 소송과 재판을 관한 문주소를 통치기관 정비했다. 이게 좀 특징인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시대 잠깐 무인 정권 있었죠. 근데 이 무인 정권 때는 물론 정방이나 서방 같은 이런 통치 조직이 있었지만 고려 왕조의 기생적인 존재였잖아요. 고려의 어떤 관료 주시라든지 통치 구조에.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막부가 아예 그냥 그 조종의 율령제에 입각한 어떤 간청 외에도 그걸 제껴두고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간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조처럼 이렇게 기생적인 게 아니라 이런 독자적인 어떤 통치 구조를 만드는 게 특징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통치 구조 가마쿠라 때나 뭐 우르마치 때나 에도 시대 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대충 흐름만 보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요때 이제 장강은 뭘 설치했냐면 수구와 집도를 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수구는 유럽 복개니들이 주로 임명했고 이들은 국내 국개를 지배를 했다. 집도는 각국의 장원과 공령이 임명되어 영공을 징수하고 토지 관리 치안을 담는. 그러니까 수구는 되게 일국 차원에서 그 지역의 일종의 감독을 업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집도는 이제 뭐냐면 그 장원들 있죠. 장원들에 이제 가면서 영공진수와 토지관리,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공진수를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장원 영주한테 주는 거죠. 근데 원래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집도가 점점 힘이 커지면서 집도는 사무라이 임명하죠. 그들이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영공을 징수하고 자기가 가져버려. 영주들한테 올리질 않아요. 올려도 반탕해갖고 올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죠. 그래서 장원 영주하고 그 다음에 이 집도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집도 간에. 그러니까 막부에서는 막부니까 이제 뭐 군사정권이니까 집도 편을 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판례를 보면 장원 영주 편을 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집도가 실제로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원래 장원들을 영주 건데 지 걸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붕괴돼 나갈까요? 장원, 공명제가 붕괴돼 나가죠. 하여튼, 이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이토는 자신의 곡괭이들 수구와 집도 임명으로써 전국의 군사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자, 요이토는 1889년에 북부 후지와시를 멸망시키고 일본 전역을 미치는 군사지배권을 확립했고요. 그 다음에 내각을 이제 종식시키는 요이토는 1192년에 세이타이 쇼군을 이제 임명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이제 정리화되면서 일종의 막부의 제일 높은 사람을 쇼군이 나가죠. 쇼군은 원래 나라이안 시대 동쪽 지역의 에미시 정벌을 위해서 파견된 관리 명칭인데 요리토모가 청와부터 이 직책을 봐주면서 막부의 수장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쿠에난과 이제 집권 정치 볼게요. 이 조쿠에난은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요리토모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이제 구도를 좀 봐야 돼요. 요걸 이제 좀 보면 아이고. 이게 이제 막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쇼군이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첫 장기 미나모토 시지만은 미나모토 요이토만 진정으로 쇼군이었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이건 그냥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2대와 그다음 3대는 거의 뭐 이제 서로 암살당하거나 지네끼리 싸우다가 이제 끝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권력이 여기 점점 누구가 넘어가죠? 호조 가문 넘어가요. 호조 가문. 그래서 요 호조가 이제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쇼군은 일종의 바지사장이야.
그래서 권력자는 이 시켄한테 넘어가. 시켄. 그리고 심지어 미나모토 가문조차도 이 3대 대가 끊어져 갖고 세칸가로 해갖고 이제 후지하다도 했다가 또 청왕도 모셨다가 또 청왕의 친족들을 모시다 쇼군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쇼군은 명목상 지위에 불과해요. 근데 권력은 이 호조 가문, 외척 가문 시켄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아까 얘기한 이제 등장할 때 이 사람이 그 자기 아버지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어릴 때 이제 그 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자체 기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장할 때부터 자기 그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처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호지 도끼마사가 이제 뭐냐면 자기 장인인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제 시켄지로 쭉 하면서 이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중국에 넘어가면서 다시 뭘로 바뀌냐? 도쿠쇼로 바뀌어요. 도쿠쇼. 예. 도쿠쇼는 뭐냐면 이 호족 집안 중에 종가 집안을 도쿠쇼라고 해요. 종가. 그래서 이 도쿠쇼가 권력을 유지해요. 그래서 시켄이라는 지위도 자기 방계한테 넘겨줘. 그리고 도쿠쇼단 위로 집안의 어떤 수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는 시켄하게 하고 얼굴만 자기는 실제 권력자는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해요. 좀 웃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원이 상황이라는 거 통치하잖아요. 상황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식혜는 공적인 자이기 때문에 막관에서도 뭐예요? 여러 규제를 받아요. 자기 멋대로 못해. 근데 도쿠쇼는 집안의 가마쿠라의 수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 얼굴마다 무슨 식혜를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가고 실권자로서 자기 일종의 측근들 데리고 정치를 농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쿠쇼 시대 때 들어가면서 이제 가마쿠라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예전에 고케니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시킨과 함께 정치도 같이 하고 합의를 운영했는데 이제 도쿠쇼 오면 고케니를 무시하고 자기 측근들만 하고 그들이 이제 주요 요직들이 다 장악을 하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 가마쿠라 막고가 점점 내분이 일어나고 뭐냐면 분열이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쳐들어온 거죠? 그때 원구라 해가지고 몽골족이 쳐들어오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마쿠라 막고가 어떻게 돼요? 분기가 돼요. 네. 자, 이런 과정을 걷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럼 보면 자, 내란계 군사 통솔자였다 막부의 창립자로서 카리스마를 지녔던 요리도무는 1199년에 사망했다. 그 다음에 요리도무의 적자였던 요리우가 독재를 지행했지만 외주부였던 호주 도끼마사를 비롯한 유럽 곡괭이의 반발로 부닥쳐 실각을 했고요. 그 동생이었던 사네토모가 3대 쇼군이 취입한 후 도끼마사는 정수의 장관이 되었고 실권을 저행했는데 이걸 일본 말로 말하면 시켄이라고 하죠. 시켄. 예. 자, 이후에 대대적인 이제 호주시가 계승했다. 호주시의 주도로 집권 정치가 발족을 이래 유럽 곡괭이들이 멸망됐고 도끼마사도 아들 요시토키에 추방되는 막부의 내분이 이어졌고 그다가 이제 그 이후 1219년에 쇼군 샤나토노가 요리의 아들 고구에게 암살되면서 겐지의 정통이 3대 끝나고요. 그러니까 그 미나모토 가문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권 호주 요시토키는 칭왕인 쇼군을 내세웠지만 고토바 상황은 반대 부닥쳐 석건과 후지와라 그를 새 쇼군으로 마셨죠. 이 후지와라 쇼군이죠. 그다음 후지와라 가문도 3대 끝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청왕의 후손들 오셔서 또 쇼군을 내세워요. 예. 자, 이와 같이 막부의 동요를 파악한 고토바 상황은 1221년 5월에 거봉했는데 전국의 무사들에게 요시토키를 초벌하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곡괭이들은 호조시를 주도한 막부로부터 이반한 주기를 기대했다. 그렇지만 요리토 미망이었던 사실상 가마쿠라 주군이었던 호조 마사코 이 여자가 되게 여걸인데 그 사람이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악목이 있어. 어떠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예전에는 이제 지지 공상을 살았잖아요. 근데 호조 마사코가 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요리토모 가갖고 이제 그 같이 동거도 하고 하니까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한테 징징대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안 된다. 얘 벌 벌려고 이제 망한 집안인데 무슨 하냐. 근데 난 결혼 안 시키면 도망가겠다고. 하니까 뭐 자식이긴 부모는 없잖아요. 결국엔 결혼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호조씨 있죠.
그 호조씨를 바탕으로 해서 미나모토가 성장을 하게 됐던 거고, 호조씨도 그 과정에서 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발언권이 세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호조씨가 그 가마쿠라 막부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호조 마사코고요. 그 호조 마사코는 자기 그 아들들 요리에나 이런 것들 다 제거를 시켜. 자기 친아들이지만. 예, 대단한 역할이야. 하여튼 이 사람이 눈물로써 이제 호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분열하려고 했던 동국 지역의 무사들을 직결시키고요. 그래서 막부군은 불과 1개월 만에 고토바 상황의 군사를 괴멸시키고 고토를 점거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쿠의 난임. 그래서 조쿠의 난임에 막부는 다시 청왕을 폐위시키고 3명의 상황을 유배시키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동시에 상황 속에서 속했던 귀족과 무사들의 토지를 3,000개소를 몰수하고 이걸 곡괭이에게 홍공의 상을 나눴다. 그래서 종전에 이게 서곡하고 동국무사들의 싸움이잖아요. 서곡은 상황층이고 동국은 어디야? 가마쿠라 막부죠. 그래서 승리는 누가 했어요? 가마쿠라가 이겼죠. 그러니까 서곡에 있는 땅들 누구한테 다 넘겼다는 거예요. 동국에 있는 그러니까 가마쿠라 땅은 동국무사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종전의 동국무사들은 새로운 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땅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도 받게 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새로운 또 지도를 임명하고 이걸 이제 신보 지도라고 한다. 그래서 서국 지역에 대거 진출했다. 또한 막부군은 막부는 이게 동부 쪽의 지역이죠. 서부를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야시토키와 도키우사를 교토에 남겼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육파람 탄제라고 하죠. 그래서 조종을 감시하고 서국의 지역에 있는 무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육파람 탄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한자식 발음이고요. 우리식의 이제 도금이고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쿠아 단타라고 해요. 루쿠아 단타. 그래서 누쿠아 단타를 설치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조쿠의 난 있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이 지문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그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쿠의 난은 이제 기점을 해갖고 고토바 상황은 당하고 전공을 세운 무사들은 패배 귀족과 무사의 소령을 몰수에 분배하고 조종의 권위가 하락되고요. 그 다음 막부가 조종을 감시하고 서일본의 무사들 통제하기 위해서 교토에 설치될 것이 루쿠아다 단타이.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공과 무가의 2월 정권이 붕괴돼서 뭘로 통합되죠? 공과 정권 붕괴되고 이제 막부가 완전히 이제 이론적인 정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조쿠의 나노에 이제 집권체제가 이제 확립되었다. 그래서 1224년에 요시토키가 사망 후에 식견이 된 야스토키는 곡괭이의 집권 지도체제를 수립하죠. 그래서 야스토키는 집권의 그 보좌인 연서에 이어 유역과 곡괭이를 구축된 평주를 설치했다. 등등이 했는데, 요거까지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마쿠라 막부의 간직이 뭐냐, 이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은. 다만 이제 이때부터 곡괭이와 모순 체제가 형성됐다. 집단 지도 체제가 형성됐는데 문제는 이게 집단 지도 체제가 계속 간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처럼 이 시켄도 나중에 유명무실화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호주 집안의 종가 그러니까 도쿠슈 집안이 등장하면서 이제 도쿠슈 중심의 친정체제, 측근정치가 하면서 이런 집단 지도 체제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만 이제 흐름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좀 볼게요. 1232년 무사정권의 근본법인 고사이바 시키모코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걸 무사법이라고 해요. 무사법. 네. 그래서 율령의 법 외에도 무사들끼리 지키는 무사법이 있어. 그래서 이 무사법에 이제 뭐냐면 표시가 됐던 것이 고사이바 시키모코고 이런 것들이 가마쿠라 법들 무르마침부 그 다음에 나중에 전국시대 때는 뭐가 만들죠? 전국법이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전국의 다이모들이 이런 법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정했다. 그래서 합의 정치를 지탱한 지도 이념을 확립할 필요 그 다음에 조쿠의 난후에 빈발해진 집도와 장원의 영주의 분배. 아까 이제 집도와 장원 영주가 분쟁이 있었다고 했죠? 원래 집도의 역할은 뭐냐면 장원 영주의 귀족들이에요.
예전에 본 것처럼 그 1차 영주, 소유권, 2차 영주,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원래 집도는 이제 그 지역의 모시 출신으로서 무사 사무라이 들면서 집도라는 이제 간직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영공을 징수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장원 영주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원칙상. 근데 실질적으로 안 바쳐. 차라리 그 지역을 점점 자기 장원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장원 영주들 장원을 자기 사유화시켜. 이거 영공도 자기가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타협 보게 되죠. 그 뒤에 내용이 있는데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그 싸움이 많았어.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무사법 같은 걸 만들었죠. 이 법전은 요리동을 이래 이제 무사의 사회 간섭을 근본적인 기준하면서 무사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도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성문화된 법률이다. 자, 그렇지만 그 적용은 어디까지 막부의 세역범위에 한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일단 막부가 통치한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적용되는 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계층이요? 사무라이 계층들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합의제와 법치제를 근거한 이런 집권 정치는 1246년 시작된 호조 도쿄의가 집권기에 재판의 신속 정확성을 위해 인분중을 설치되면서 완성됐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기에 막부 정치 3단계가 등장하는데 요때부터 도쿠쇼라는 정치가 있죠. 호주시 본가인 도쿠쇼에 의해서 전제됐던 시기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사적 정치가 행해지고요. 그 식혜는 이제 자기가 겸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면 반계 집안한테 넘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몰락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무사를 볼게요. 자, 이 가마쿠라와 무르마치 시대 무사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에도 시대 때 무사는 어디에 살았죠? 도시에 살았죠? 도시, 조카마치 밑에. 근데 가마쿠라 시대 때 무사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자기가 이제 가나안 영주에 살았어. 지방에 살았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곡괭이가 있고, 곡괭이라는 것은 그 막부하고 서로 간에 주종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곡괭이 중 상당수가 그 지역의 집도로 임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했던 세력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가마쿠라 시대 무사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투착하 영지학대 싶었다. 요때 이들은 이제 볼 게 뭐냐면 이들 출신 예전에 모슈였거든요. 네, 모슈였는데 실질적으로 장원을 갖다 바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일종의 장원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꼭 뭐가 되고 무사가 됐다가 이 장원의 관리권을 일종의 이제 집도란 이름으로 뭐냐면 간직을 받아가지고 또 행사를 해요. 그리고 영공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죠? 밑에 있는 자기한테 예전에 조상들이 갖다 놨던 기진을 했던 그런 영주들, 교토에 있는 영주들한테 갖다 바치는 기족들에게. 근데 이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원래 자기 땅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영공도 안 갖다 바치고 이 땅을 사유화시키는 거야. 요 내용을 이제 보는데 그들은 돈대나 교통의 요충에 집을 짓고 주위에 호나 도당을 파고 높은 흙을 쌓은 담이나 울타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요새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기처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은 무사든 예속민이나 영지의 농민들 직영주를 경작시켰다. 그래서 무사는 현직 관리자면서 영지를 지배하고 경작을 지도하면서 경주를 개발했고 무사들은 영지를 자제들에게 분할 상속했다. 자, 이걸 알려면 총령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보다는 제가 좀 잠깐만요. 이거를 이게 어디 있냐 뒤에 있는데 요걸 설명을 해야 돼. 자, 이게 지금 그 총령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가문이 형성돼요. 보통 가문. 일본에는 이해라고 하거든요. 가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무사는 무사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무사 집안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 질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에는 이제 무사 집안의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총령이라고 해요. 총령. 총령.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총룡은 그 당시에 이제 곡괭이라고 하죠. 또 이 총룡은 집안을 대표하면서 직접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면 그 가마과 막부로부터 주종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서 또 장원을 인정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총령 밑에 누가 있냐면 또 분가들이 있어. 이렇게 분가. 그래서 이 분가에 이제 겐이라고 이제 서자라고 있는데 겐이라는 무사 집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막부에서 이 곡괭이 에게 뭐냐면 군대를 징집하면 곡괭이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곡괭이가 이제 집안에서는 뭐라고 하죠? 총령으로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니들, 분가의 개니들을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서 그들을 이끌고 같이 싸우는 거야. 이런 구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보통 땅을 나눠줄 때 어떤 식으로 땅을 주냐면, 우리는 이제 적장자잖아요. 적장자면 적자 중에 장자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몰빵을 해주잖아.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에서는 가라는 것이 일종의 혈연 외에도 비혈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식들도 이제 있고 그 밑에 양자들도 좀 똘똘한 애들 있죠. 그 애들 양자를 둬. 그래서 여러 명의 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이제 그 밑에 총령이 얘가 좀 똘똘하다 하면 얘한테 총령을 시켜. 얘가 막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총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령이 되면 일단은 많이 갔지만 땅을 이렇게 이상 많이 갔지만 또 밑에 있는 그 땅을 또 나눠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할 상속이야.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총령, 곡괭이만 있는 게 아니라 곡괭이 그 밑에 총령 밑에 뭐가 있어요? 서자, 개니 집단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같이 한 가문을 이루고 그 막부에서 만약에 군대를 징집하면 같이 와서 싸우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마과 막부 말기 원구 침해 이후에는 붕괴가 돼.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는 분할상속제를 했다. 그렇지만 이 분할상속제도 나중에 무르마치 막부 때는 단독상속으로 넘어가요. 이건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가의 자는 총령. 이걸 이제 막부에서는 뭐라고 한다? 곡괭이. 총령 위의 자제를 서자. 이걸 이제 개니라고 하죠. 자, 총령은 전시에 일족을 이끌고 싸우고 평소에는 선조의 제사를 집행했다. 막부는 일괄적으로 총령에게 군역을 부과하고요. 총령은 이들 서자에게 할당했다. 그러나 총령은 일족의 독재자가 아니고 그는 단지 영지의 분산을 억제하고 일족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를 통솔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자, 가마쿠라 시대 무사의 중심 존재는 지도였다. 그래서 지도는 곡괭이 중에 임명하죠. 지도는 막부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강대해졌고요. 원래는 영공을 이제 중앙의 귀족들이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거나 농민들의 과도하게 부리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장원 영주들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부의 가난한 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자, 이에 대해 막부는 결국 지도의 편을 들지 않고 공평의 판결을 했다고 사유상에 확인됐지만 아무리 막부가 지도 패소 판결을 내려도 현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도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장원 영주는 어쩔 수 없이 지도에게 타협을 받죠. 그래서 장원 관리의 일체를 맡기고 일정의 영국을 자신에게 납부하기는 지도 우케라는 게 있어요. 요때 우케라는 말이 있어요. 우케라는 뭐냐면 이게 첨부란 뜻이야. 첨부. 네, 첨부. 청자가 들어가면 우케가 들어가면 무조건 청구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남한테 맡긴 거야. 이게 나중에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케란 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니면 장원을 나눠 중분한다고 하죠. 그래서 집도 우케 아니면 중분해갖고 토지 자체를 반으로 나눠요. 2대1로 나눠갖고 집도와 장원 영주가 각각 토지 영유권을 인정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타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어떻게 점점 없어지죠. 그래갖고 이제 장원 영주가 점점 세력이 없어지고 실제 장원 누가 이제 차지한다? 집도 그게 곡괭이들이 장악해버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마과를 맡을 때는 거의 뭐냐면 붕괴됐다 보시면 돼요. 장원 공룡대는. 그리고 무릎맞이 맡을 때는 어디 지역만 거기 그 기내 지역만 좀 남아 있었어요. 장원 공룡대는.
자, 하여튼 이런 분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일개 토지 관리자였던 지도는 이 제도를 통해 장원 영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게 됐다. 지도계에 있든 토지 중분이든 간에 부사가 점차 토지를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처럼 장원의 지배권은 점차 지도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도고장원의 토지 중분도가 보이시죠? 예, 참고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마쿠라 시대 경제 근데 이거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대외교육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그냥 다만 이제 여기 대외교육에서 일본 큐슈 북부에 핫가다가 있죠.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핫가다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게 여기 나와 있나? 네. 요 지역 있죠? 여기죠. 요 지역이야. 왜 이 지역이 중요하냐면 한반도 간의 무역을 통해서 한반도는 스시마를 거쳐갖고 이키섬을 거쳐 여기 도착한 게 핫가다거든요. 예. 핫가다에 설치한 게 뭐냐면 다자이부죠. 대제부. 예. 이게 한반도를 통해서 온 무역의 경로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센토나이카 내일을 거쳐갖고 어디에 도착해? 이 교토에 도착을 하죠. 예.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한반도에 문물 전파할 때 요 통로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고도 열도가 있죠. 고도 열도 여기 시나토 부근에 여기가 이제 중국에 출발하는 항로가 되는 거야. 여기에 기다렸다가 이제 바다 그 풍을 타고 그 해류를 타고 어디요? 남쪽으로 가요. 이렇게 남로라고 하죠. 요시기들. 이걸 도착한 게 영파야. 영파는 명나라 때 무슨 무역으로 유명하죠? 갑판무역으로 유명하죠. 그거 아니면 배가 이 고도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요동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되게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북로는 아까쯤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연안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길. 이것을 뭐한다? 북로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 내에 가고 이렇게 가는 걸 북로로 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 왜구들이 어떤 식으로 갔냐면 고도 열도에 모여서 일단 바람을 기다려요. 길을 타고 뭐냐면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가면 상당히 운이 좋은 거예요. 요 지역은 먹을 게 많죠. 근데 요쪽 지역 북쪽에서 요동 쪽으로 가면 먹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왜구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은 이런 고도열도에서 몰려 이렇게 해서 바닷길 남로를 통해서 건너왔기 때문에요. 이 길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중국과 무역을 많이 했고 그 등등이 있는데 이게 각자 보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떤 나라가 있었죠? 송나라, 원나라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디 나라였어요? 고려시대 때 있죠. 그리고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 때 말기 때 누가 쳐들어온 거야? 원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예.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몽골의 일본 침략을 볼게요. 요거는 좀 약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우리나라 또 역사 관련돼 있고 또 이게 또 요즘에 테마인 한중 일의 공통된 소재죠. 요번에 시모노세키 조약처럼 딱 걸려 요 부분이.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몽골의 침략은 일본의 근대 이전에 외국의 전면적인 침공을 받는 유일한 사건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그 전에 1853년에 미국의 페이드 그 제독이 오기 전까지는 외부로부터 침 거의 안 맞았다. 받지 않았다고 보면 돼요. 단 이 몽골의 침략을 받았어. 물론 그 전에 뭐 여진족이 일부가 바다 건너가고 오긴 했지만, 자, 그래서 대규모 침략을 받았고 이것을 일본에서 뭐라고 한다? 웡구라고 해요. 웡구. 원나라의 도둑놈들 뜻이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1268년에 몽골의 쿠빌라이 칸이 조공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내용의 국수를 일본에 보냈다. 자, 이에 대해 일본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면서 몽골의 답서조차도 보내지 않았다. 쿠빌라이는 일본의 불응학교를 대비해서 고려의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 명했다. 1270년 삼별초난이 일어나자 국가 실행을 옮길 수 없었지만 삼별초가 멸망하자 이듬해 1274년에 10월에 아침에 일본의 원정을 나섰다. 몽골인, 여진, 한인, 고려인들을 구성된 요때 이제 한인이라는 건 북방에 있는 이제 사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3만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려의 하포를 이제 출발해서 스시마 이끼를 침공했고 1차 원정이죠. 자, 10월 20일 날 원종군은 하카다 근방에 일어난 육산 정토에 일본군을 물리치지만 다음날 기상 악화로 철수했고요. 그때 이제 개인 기마전에 입수했던 일본 무사들이 처음 접한 집단 전포가 신무기를 고전했다. 그래서 다자유에 패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때 일본 무사들이 이제 첫날 싸움에서 고려와 연합군에 크게 패하게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집단 전법하고 뭐죠? 신무기. 이 신무기는 뭘까요? 하양 무기야. 하양 무기. 예, 신무기와 집단 전법. 일본 애들은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싸웠냐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싸웠어. 일본 애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쭉 있으면 쭉 군대를 이끌고 와요. 예. 그러면 일본에 이제 수장이 와가지고 딱 나가서 먼저 인사를 해. 그리고 나서 자기 집안의 내력을 쭉 읊어요. 자기의 10대 손이 뭐 했고 9대 손이 뭐 했고 8대 손이.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또 적의 수장도 같이 와서 또 내 집안이 이렇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대1로 한번 싸워보고 안 되면 우르르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무슨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뭐 측면 공격이 있고 이런 전략 전술적인 개념이 없어. 그냥 동네 패싸움처럼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몽연합군이 와가지고 딱 전투를 하니까 여기는 좀 다르죠. 보병 있고 기병 있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집단적으로 몰려 싸우죠. 참고로 예전에 몽골족들은 개인별 싸움이 약하다고 했어요. 얘네들은 몸집도 작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 집단적으로 싸우면 상당히 조직 플레이가 상당히 뛰어나. 거기다가 뭐지 신무기가 또 있어. 이때 신무기 하얀 무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그림에 몽골 승례사라는 게 있어요.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그린 거 있는 일본 측에 그린 게 있는데 여기 화살도 있지만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일단 동글동글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게 얼굴 모양이네. 던지면 여기는 안 나왔네. 여기 안 나왔지만 하여튼 던지면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일종의 좀 있다가 터져가지고 하얀물이 터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입맛을 살생하는 그런 용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살생력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하얀 무기를 처음 접한 일본군은 뭐야? 놀랐겠죠. 그래서 하얀 무기가 집단 접봉을 통해서 일본군을 격퇴시켰다 초기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물어볼 수 있어. 일본군은 어떤 식으로 격퇴했는가? 네. 자, 하여튼 넘어가면 자,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렇게 했지만 아까 이제 이렇게 1차 침입했지만 그 당시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그 가미가제 들어와서 이제 결국에는 물러났고 그래서 사실 1차 침략은 남성에 대한 전면 침략을 앞두고 남성을 고집시키기 위해 몽골의 측면 작전이었다. 즉 일본에 대한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남성과 일본을 연결해 차단시킨 후 무력시위 성격을 짙었다. 그 1275년 4월에 1차 정법은 이제 있다가 승리해서 뭐냐면 나중에 이제 있지만 폭풍 때 물러난 거죠. 1차 정도 끝났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2차 이제 원정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후인 1275년에 4월에 쿠비나이는 사신을 보내 다시 일본에 타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막고는 사신을 처형하고 고려 침공을 계획하는 등 전면 대결에 자세를 취하였다. 1279년에 남성을 멸망시킨 몽골은 이제 일본의 주요 타켓을 삼았다. 자, 쿠비나이는 병력을 대거 증원하여 다시 일본을 침략했다. 2차 침략은 1차 때 약 5배의 규모였으며 일본의 둔정군 설치를 계획하던 적어도 그 일부 지역을 이제 지배한 시도했다. 한편 막고는 호조 도끼 문해의 지도 아래 지휘관을 교체하고 상륙을 저지한 성축을 축제했으며 해전력 성박을 징발하는 등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이때는 2차 침입 때는 좀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석축도 만들고 해전용 선박도 이제 징발하고 방어 체제를 만드는데 그래서 하카다만 부근에 서축을 구축했어. 서축 이게 나오나? 네. 하카다만에 이제 서축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했죠. 네. 근데 이 서축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 1m 좀 넘나? 약간 어느 키만한 정도야. 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낮은 걸 만드냐면 일본 애들은 저기 몽골족들 뭘 가지고 오죠? 기마병이죠. 그러니까 말이 넘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가 말이 이제 버벅거리면 여기 뒤에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1281년 5월에 고려를 출발한
그 동령군, 다민족구죠. 그래서 이제 이때 한인도 있고 뭐 이렇게 그 고려군도 있고 몽골족도 있고 하카다만에 침입하여 일본군의 저항을 부대째 이끌 물렸다. 그 2차 때는 그렇게 큰 승리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 일본군이. 그때 히다타 근해에서 이제 대기했다 중국에 대한 강남군 그때 이제 항복한 남송군대죠. 합류했고 그렇지만 태풍이 또 불어가지고 대부분 난파됐고 돌아가지 못한 병사는 일본군에 살해됐고요. 쿠비나이는 그 후에도 일본 침략을 기도했지만 3차 침입 전에 또 죽었죠. 자, 그래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몽골에 침략한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혹은 일본 원정까지 강제 동원된 고대에 비해서 몽골의 침략에 따른 일본의 실제 피해는 경미했다. 그러나 10세기 이후 주변 국가 국교를 맺지 않고 국제적 긴장 상태에 놓인 일도 거의 없었던 섬나라 일본 정신 충격이 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일본 이제 침범에 받아왔으니까 웬만한 거에 넘어가잖아. 근데 일본은 예전에 외부에 조금만 그 충격도 민감해. 근데 받아본 적이 없거든. 겁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조금만 충격받아도 나는데도 개혁을 하고 분열이 하고 내부 갈등이 생겨. 이거는 다이카게 신도 있고요. 원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제로 내압을 통해서 그 우리 볼 때는 별로 아닌 걸 가지고 얘들은 되게 민감하게 받아갖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구리 고꾸리라는 몽골과 고려에 대한 공포심이 좋다는 말로 사용할 정도 몽골 침략이 오랫동안 일본의 대의적 공포심에 심어줬다. 또 일본은 가오하는 신호들이 가미가제라는 그쵸 신풍을 부어가지고 외적을 격퇴하는 이런 말 신국사상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몽골의 침입은 그 당시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에 그 공통된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민족의식 강화. 예. 한국은 3만1통 의식이 해체되면서 그 한민족이라는 어떤 그 공통된 의식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부각된 게 뭐죠? 단군이라는 존재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기록하자 해서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원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상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신사상.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일본이 어떤 짓을 해도 그 신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가미가제 헛소리 나오고 했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했고 베트남은 쩌낭족대죠. 쩌낭족대. 이들 물리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쩌낭족대 이들 물리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월남 대월 사기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베트남 민족의식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 준원 문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국, 일본, 베트남은 이 원나라 통해서 침입 통해서 민족의식 형성에 큰 뭐냐면 공을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동아시아 책에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하여튼 다른 한편 일본은 14세기 중반까지 큐슈 연안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 긴장을 떨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마쿠라 막부의 그 세락을 이제 세트를 볼게요. 요거는 좀 쉬었다 가죠. 예.